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류관리사 제2과목 화물운송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목 화물운송론 파트는요, 우리 1과목을 아마 학습을 하고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1과목에서 배웠던 물류관리론이 조금 더 특정한 파트에 대해서 깊이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관리론이 전반적인 물류의 흐름을 배웠다고 한다면 제2과목에 나와 있는 화물 운송론 파트는 그 중에서도 운송과 관련된 내용만을 조금 더 심화 있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과목에서 배웠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 3과목 부분과도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1과목에서 봤던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서도 1과목 기출문제인가 2과목 기출문제인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유형들이 1, 2, 3과목에 걸쳐서 두루두루 나오고는 있어가지고, 이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과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물류 운송론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되고, 화물 운송론은, 그래서 이 화물 운송론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배울 거는 결국은 뭐냐면, 잘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물건이 생산이 되고 상품이, 이 생산이 된 제품 자체가 결국에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전체 흐름을 과정으로 물류라는 형태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를 학습을 할 때 결국 이동하는 게 재화라고 관점을 한다면, 이 재화가 이동할 때 많은 이동 수단이 필요할 거잖아요. 뭐 생산자가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 야 받아 하고 던져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 생산된 상품이 소비자까지 이동할 때, 혹은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뭐 물류센터나 공장이나, 원자재라면 공장이나 아니면 유통업체나 어딘가에 이동할 때 결국에는 이동 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그러면 이 이동 수단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살펴보면 굉장히 많겠죠. 뭐 첫 번째 뭐 화물 자동차, 우리가 트럭이라고 부르는 화물 자동차 형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철도 형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상으로 움직일 때는 선박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으로 움직일 때는 비행기 같은 것도 있을 거죠. 그리고 등등등등 더 많죠. 예를 들면 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운송할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이 개발될 수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목에서 배우는 화물 운송론은 결국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이 다양한 종류의 운송수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 각각의 종류에서 나오는 특징들, 예를 들어서 화물 자동차는 어떤 특징이 있고, 철도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운송수단의 각각의 장단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개선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운송 수단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 운송 수단들을 하나하나의 파트에서 각각 하나씩 다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특징들을 다 배워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할 거냐, 이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지, 뭐 단위적재 시스템, 아니면은 뭐 수배송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1과목에서는 공동 수배송, 뭐 이런 것들도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송 수단에 포커스를 맞춰진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웠던 것들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많이 낯설거나 혹은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거나 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제 운송 수단과 관련된 데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보니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화물 자동차, 트럭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때는 뭐 철도를 하는 게 나을지 라는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계산 문제가 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그런 계산 문제들이 어렵거나 혹은 뭐 너무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아주 간단한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뭐 객관식 문제니까 순간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간략한 계산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과목은 좀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고 좀 얻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3과목이 과목이 좀 방대하고 모든 부분을 커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이 물류관리사 외에도 물류와 관련된 뭐 관세사나 원산지 관리사나 뭐 유통관리사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괜찮은데 그냥 이 과목만 딱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커버하기에는 3과목은 너무 범위가 넓고 막 이렇게 양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2과목, 1, 2과목에서 정보를 좀 많이 획득하실 필요가 전략적으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될 흐름은 요 정도 그 흐름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가지고요. 근데 목차도 한번 봐보죠. 이 과목 화물 운송론 해가지고 나온 거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우리 백지 공부법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딱 이 지금 맨 첫 페이지 이 과목 화물 운송론 여기를 딱 본 상태에서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지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봤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아직 학습이 좀 덜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성은 1장부터 8장으로 되어 있고 맨 처음에는 화물 운송의 기초부터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화물 자동차, 뭐 트럭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철도,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해상. 사실 이 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도 끝도 없이 양이 많은데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좀 줄여서 공부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의 것들을 합쳐서 같이 운송하는 국제 복합 운송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운송 수단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난다면 그 다음으로는 단위적재 운송 시스템 ULS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배송 시스템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나면 운송론도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포인트 이어서 보시면 첫 번째로 화물 운송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1장 화물 운송의 기초 여기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화물 운송의 기초라고 하면 뭐 A 운송, B 운송, C 운송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연하기 때문에 아주 빈출되는 주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화물 운송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이 첫 번째 단원에서 좀 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밑에 퍼센트 한번 우리 기초 퍼센트를 보면 제1장 화물 운송의 기초에서 거의 20%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문제 이상이 매년 꾸준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잡고 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국제물류론 쪽과 과목과 일부 겹치는 부분들도 많고 출제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단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화물운송론은 포인트 2번도 보시면 각 운송수단별 특징과 장단점 제가 여기 지워버렸는데 각 운송수단별의 특징, 장단점, 활용 방안, 개선 방향, 각 뭐 규칙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수배송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화물운송의 흐름을 잘 하고 최근의 트렌드를 좀 잘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물운송론은 가볍게 이렇게 되는 과목이다 정도만 감을 잡고요. 그 다음 바로 우리 한번 제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전체 단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제1장 화물운송의 기초 여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1장 이 화물 운송의 기초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학습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화물 운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화물 운송의 개요 전반적인 개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대목차로 가져올 거는 화물 운송을 할 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을 함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화물 운송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물 운송을 할 때 화물 운송의 종류별로 종류 다른 말로 이제 구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종류가 있냐, 뭐 국내 운송이냐, 단일 운송이냐, 뭐 자가 운송이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물 운송 수단의 종류, 운송 수단, 뭐 철도냐, 항공이냐, 뭐 파이프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이 종류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강론으로 또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화물 운송수단의 종류 정도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것.
요 정도까지를 학습을 하시고 나면은 우리 운송수단의 기초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은 거의 다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모든 단원에 다 나올 수 있는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 운송의 트렌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운송을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좀 보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단원에서는 요 정도 화물 운송과 관련돼서 나오는 다양한 용어와 어떤 내용들, 그냥 종류들, 이런 것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대목 차인 화물 운송의 개요, 여기서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화물 운송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물 운송을 공부함에 앞서서 여기에서 말하는, 앞으로 계속 배울, 이 단원에서 계속 배울 운송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운송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생각을 하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부터, 어떤 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다른 장소가 선정이 되면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라는 개념이 되겠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결국에는 뭔가가 이동하는 행위를 운송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동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이동할 수 있겠죠. 사람, 여객이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화물, 물건이 이동할 수도 있겠죠. 우리 뭐 1단원에서는 뭐 재화 뭐 이렇게도 배웠고요. 뭐 구스 뭐 이렇게도 배웠죠. 그래서 사람 또는 화물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운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운송을 할 때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종류가 있겠죠. 종류. 무슨 종류? 사람이나 화물을 움직일 때 이거 자동차로 움직여야 되겠다. 화물 자동차. 그 다음에 이거 움직일 때 철도 태워서 보내야 되겠다. 이거 움직일 때 배에 태워서 배야 되겠다. 이거 움직일 때 항공기에 태워서 움직여야 되겠다. 이걸 태울 때 파이프에다가 넣어가지고 쏴야 되겠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나올 수 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각계각론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잘 보시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물건을 도대체 왜 이동시키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냥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쓰거나 주변 사람 나눠주면 되지, 도대체 다른 장소로 물건을 왜 이동을 시킬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뭘 얻기 위해서다? 장소적, 그 다음에 시간적, 다양한 효용을 얻기 위해서 옮기는 거죠. 내가 여기서 물건을 만들었지만 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팔거나 혹은 좀 더 지연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어떤 효용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효용을 노리고 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효용을 노린다고 하면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효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운송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뭐가 확대가 되냐? 사용 기회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사용 기회가 확대.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 돌이켜서 봤을 때는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물건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만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겠죠. A라는 장소에서만. 근데 B라는 장소로 물건을 옮길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판매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확대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 운송이라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적인 격차를 해소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공간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운송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송이 이렇게 너무 활발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올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든 물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물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판매자는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국제적으로 늘어난 효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에 있는 다양한 좋은 상품들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회가 확대되는,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격차가 해소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뭐였다? 운송이었다. 그래서 이 운송이 그러면 아까 종류로 따지면 국내에서 움직이면 국내 운송, 해외에서 움직이면 해외 운송, 이렇게 각각 앞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개요 첫 번째 한번 봐볼게요.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체크하세요. 체크 이미 돼 있죠?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여기 키워 포인트, 장소적으로 효용을 얻기 위해서 화물 트럭이나 철도,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서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뭐다? 물리적인 행위다. 그래서 여기다 다 적어놨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는 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즉 자동차나 철도,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기타의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재화와 용역, 재화는 뭐라 했어요? 상품 또는 영어로 good, 이렇게 goods 이렇게 표현했죠. 용역을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에서 높은 장소로, 요거 체크.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 그러니까 이 물건이 A라는 장소에서는 큰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살 사람도 쓸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수도권 어딘가로 옮기면 거기서는 폭발할 수 있죠, 수요가. 여기 A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이걸 살려면 아주 멀리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공간적, 물리적인, 이동시키는 속성을 가진 공간적, 물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재화와 용역의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운송은 특정 물품을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공간적 거리의 불일치를 극복하여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원활히 결합함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사용기회 확대를, 생산자에게는 물품의 판매기회 확대를 가져다 준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운송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 생산된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100원짜리 정도밖에 가치를 안 했지만 이게 B라고 하는 장소로 옮기는 순간 거기서는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200원, 300원의 가치로 펌핑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운송의 목적 여기도 살펴보시면 운송은 기본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여기 신속하고, 여기 체크하세요.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우리 이런 표현들 뭐였어요? 막 스피드까지 하면은 3개 S와 1개 L 뭐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신속,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저렴하게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까지 이동시키는 물리적인 행위인데 장소적 효율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운송은 다양한 물류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류활동의 목표인 여기 부분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운송론을 따로 배우는 이유는 물류라고 하는 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전 과정, 하역, 운송, 포장, 보관, 마케팅, 정보관리 다 포함하는 거였는데 그중에서도 운송이 가장 큰 비중,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서 강론으로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송의 기능과 역할, 요거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문제가 겹치고 내용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1과목, 2과목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의 기능과 역할을 보니까 첫 번째, 운송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재화의 공급지와 수요지 간의 공간적 거리를 조정하고 시간적 격차, 그래서 첫 번째 장소적 효용, 두 번째 시간적 효용 모두 다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송을 이용한다. 첫 번째, 화물을 이동하는 기능에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재화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화물 이동 기능. 그 다음에 시간 조절 기능. 이것도 체크해야죠. 재화가 운송 거점과 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동안에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필요한 거는 그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운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격차도 해소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화물의 보관 기능, 요것도 운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죠. 화물 운송 중에는 운송수단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 이거 제가 요런 예시를 예전에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수입 화물 같은 경우는 물건이 우리나라에 부산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부산에 보세 창고라고는 하는 곳에 물건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 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물건이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데 최종 목적지인 만약에 서울로 물건이 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적으로 4시간, 5시간 트럭으로 오면은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약에 이때 9시에 물건을 이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미 그 전날에 이미 물건을 미리 빼가지고 여기서 미리 물건을 반출해서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와 있고 정해진 시간에 이때 살짝만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 화물 같은 경우는 보세 창고에 들어가야 되고 그 보세 창고에서 창고비가 굉장히 하루당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하루 전 또는 이틀 전에 물건을 이미 그 창고에서 빼온단 말이에요. 그 빼온 다음에 어디에 보관해요? 차량 트럭 안에 물건을 보관하고 이동하면서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하루 또는 이틀 분량의 창고비가 빠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또는 밤새도 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이 창고에 있어야 될 물건이 트럭 안에 있음으로써 일시적인 보관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슈가 생기냐면 하루당 창고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화물들이 종종 있어요. 창고비는 보통 물건의 가격, 그 다음에 CBM이라고 하는 용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하루당 몇십만씩 창고료가 나오고 몇백만씩 나온다고 하면은 너무 과도하잖아요. 빨리 빼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발생한다.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기능. 그래서 판매와 생산의 조정 역할로 생산 계획을 추진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우리 원자재 조달부터 완제품의 납품까지를 운송에 대한 어떤 신뢰성, 확신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계획도 수립할 수 있겠죠. 언제 정도 물건이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수주에서 출하까지 작업 효율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운송에서는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의 역할,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볍게 다 배웠던 겁니다. 제품 운송이 있어야 소비자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까운 소매점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운송이라는 것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근처에서 편의점, 마트 이런 데서 물건을 살 수가 없겠죠. 다 생산지로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운송의 발달로 교역이 촉진되면 제품의 시장 가격 차이를 없애준다. 아무래도 해외 운송도 그렇지만 운송이 아주 잘 되어 있으면 여기 A라는 장소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B라는 장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운송이 잘 되어 있으면. 근데 운송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A라고 하는 곳에서는 분명히 이게 1,000원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B에서 팔 때는 얼마? 100만 원에 팔아도 A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가격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운송이 잘 되어 있으면 가격 차이가 사라지는 거죠. 어디서 사든. 그 다음에 운송은 물류 관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품의 수익과 경쟁 우위와는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빈출 문장에서 좀 어색하게 이제 문장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제품의 수익과 경쟁 우위와 관련이 당연히 물류 관리에서는 있겠죠.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운송비가 물류비라고 부르는 이 운송비가 제품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운송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제품 전체 가격을 줄이거나 또는 제품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그 줄인 만큼의 마진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제3의 이익원 이렇게도 불렀죠. 그래서 어떤 제품의 수익이랑 경쟁 우위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게 운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렴한 운송비와 대량 운송 기술의 발달은 시장을 확대하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 운송의 발달은 분리된 지역의 통합 기능을 촉진할 수 있다. 아무래도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다면 통합 기능을 추진하는 게 맞고 분업을 촉진해서 국제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이제 운송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국제 분업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제 벌써 최근이 아니게 돼버리긴 했는데 반도체 업계 같은 걸 보면은 일본에서 보통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은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거의 중간 형태로 만들어진 게 나중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국제적인 분업화가 되어 있는 어떤 특정 산업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운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언제든지 물건을 운송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소재 같은 건 일본에서 사와서 했었는데, 근데 한 2년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일본에서 여기 이거를 라인을 끊어버렸죠. 운송 라인을. 뭐를? 수출 통제. 뭐 이렇게 하면서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도 자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경각심이 많이 생기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국제 운송은 이렇게 분업화, 특히나 국제 분업화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장들이니까 시험에서도 똑같이 저런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체크만 해내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다시 147페이지 돌아와가지고 운송과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빈출 문제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 문장들을 하나 보면서 감을 한번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 날개 부분 넘어와가지고 한번 다시 봐보세요. 운송의 특징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나오는 문장들이 요 문장들이에요. 다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1번 보시면 운송은 공간적 거리의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장소적 효용을 창출시키고,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간적 효용, 거리를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시간적 효용을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좀 조심하시고요. 일시적 보관으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기도 하는, 근데 여기서 일시적 보관으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 이런 표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특징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운송은 기본적으로 무형의 재화로서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운송이 왜 물리적이지? 나 쿠팡맨 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눈에 보이는데? 아니죠. 그건 이제 운송차를 보신 거고, 여러분들이 운송이라고 하는 용역, 서비스는 무형이잖아. 서비스는 무형이고, 그 다음에 일단 재화, 이런 재화들이 이거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의 재화, 용역, 서비스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3번. 운송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즉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파생적 수요이다. 요 말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운송이라고 하는 애들은 독자적으로 생기는 애들은 거의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물건이 생산이 되고, 일단은 생산이 되고 나서 이거를 주문을 넣으면 이 주문에 따라 물건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죠. 내가 이 물건을 지금 써야 되니까, 혹은 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거를 이동시키는 파생적인 수요지,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뭐 드라이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운송은 재화에 대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여기 부분 장소적 격차를 해소해준다. 거의 비슷한 말이 시험에 계속 출제해야 되죠. 장소적 격차를 해소해준다. 시간적 효용이 있다. 장소적 효용이 있다. 이런 표현들. 운송비는 전체 물류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맞죠? 물류라고 하는 거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관리 전체 중에서도 운송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가장 비중이 크다. 그 다음에 더불어 저가로 운송 차지하므로 기업은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의 목표를 두는다. 맞죠? 그래서 이 운송비를 줄이는 게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6번. 운송의 기본적인 목적은 다량을 신속, 안전과 더불어 저가로 운송을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 3S1L 아까 제가 지워버렸죠? 그래서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신에 낮은 가격으로 우리 가는 것들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저가로 운송하는 것인데, 운송 수단 중에서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가장 저렴한 수단 선택한다. 그래서 A라는 운송 수단, 뭐 철도도 쓸 수 있고 선박도 쓸 수 있고 화물차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셋 중에서 가장 이성적으로 봤을 때 뭐가 가장 합리적으로 가격이 낮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빨리 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7번.
운송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운송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8번. 현대의 운송은 소량 다품종. 이런 거 맞는 말이에요. 대량 소품종. 막 이렇게 바꾸니까 조심하세요. 소량 다품종. 많이 만들지 않고 품종,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죠. 요즘 엔자는 같으면은 소품종을 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었다면 이게 바뀌었죠. 요즘은. 그래서 다빈도 배송의 성격을 간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쿠팡 와우나 네이버 도착 배송 이런 걸로 매일매일 물건 시키시잖아요. 다빈소 운동 많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은 상품의 가격 조정과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맞죠? 가격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운송은 제품의 경제적 가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하니까 기억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운송 방식에 따라 재화의 흐름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서 운송비용 재고 수준, 리드타임 및 고객 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운송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선박으로 갈지 항공기로 갈지. 그래서 이거 리드타임을 좀 줄이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고 막 긴급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비싸더라도 항공기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천천히 가도 되고 한 두세 달 걸려도 되고 일단은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뭘 탈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 11번. 운송은 재화의 효용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속성이 있다. 장소적인 효용이 있다고 했죠.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12번. 운송은 분업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우리 다 배웠던 문장인데 그대로 나오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확대와 그다음에 국제 무역의 활성화로 인해서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국제 무역의 활성화로 인해서 운송이 대형화, 신속화, 안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선박들이 우리 컨테이너 선박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왜냐? 한 번에 갈 때 우리 국제적으로 이동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번에 갈 때 물건을 많이 싣고 가려고 선박 또 다 대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도 보시면 운송은 모달 시프트 등 수송체계의 다변화, 운송업체의 대형화 등을 통해서 시스템의 합리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나오는 모달 시프트 우리 녹색 물류 할 때 이거 배웠었죠. 모달 시프트 뭐예요? 모드, 시프트, 바꾼다. 모드를 뭐로? 환경적인 걸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로 가던 것들이 뭐로 간다? 연안 운송할 때 선박으로 간다. 아무래도 조금 더 환경 오염을 덜하는 걸로 가보고자 하는 게 모드, 시프트, 변경한다.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 환경을 조심하게 우리가 다뤄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가지의 문장을 우리가 운송과 관련돼서 좀 봤는데요. 이 문장들이 다 기출이 나왔던 문장들이거든요. 이걸 쭉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문제 자체가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를 요렇게 그냥 섞어서 내는구나 수준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체크해놓고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수를 확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빈출 문장이 또 있는데 그 밑에도 한번 봐보죠. 본 김에 한 번에 그냥 같이 보죠. 운송 수요의 특징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장들이 나왔어요. 운송 수요는 화물의 종류, 운송량,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송비용 등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 맞는 말이죠. 운송의 수요, 내가 운송을 해야겠다, 운송이 필요하다라는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화물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양이 얼마나 되는 건지,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인지, 서울에서 천안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구성해서 결정하죠. 그 다음에 운송은 그 대상이 되는 화물 및 용적이 화주마다 천차만별이고 운송 방법이나 적재 시기, 운송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운송 수요는 무수하게 많은 이질적, 개별적 형태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요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운송이라는 게 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동일한 물건들이 반복적으로 가는 것들은 당연히 정형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화주별로, 그러니까 화주라는 거는 화물의 주인, 화주별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운송의 물건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물건 어디서 출발하는지 목적지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너무나도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 것들이 운송 수요다.
그 다음에 3번 운송 수요는 비록 화주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발생되긴 하지만 여기 아까 우리 방금 배웠던 거죠. 각각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한다. 근데 모두 합쳐져 집합을 이루고 산업, 지역, 시기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칙성이나 법칙성을 가진 일정한 수요 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 아무래도 물건이 이동을 할 때 A라는 장소, B라는 장소, C라는 장소에서 물건이 갔지만 알고 봤더니 물류센터가 쿠팡 물류센터가 D라는 곳에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한 곳에서 모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결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규칙성이나 패턴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사람이 딱 그 몰려있는 구간이 비슷할 거니까 출발지가 좀 비슷할 수도 있고 착지가 좀 비슷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로 하는 것들이 물건이 특정 시기에는 여기는 딸기, 바나나, 뭐 망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출하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수요들을 규칙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있게 짜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정보의 데이터만 잘 가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 4번 운송 수요는 운송 수단의 활용뿐만 아니라 노드와 링크, 우리 아직 노드 링크 안 배웠는데 바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관이나 창고, 포장, 하역 및 정보 활동 등 여러 가지 물류 활동이 종합적으로 작용되어 제대로 충족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운송 수요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OX 문제가 나온다. 그다음에 5번 운송 수요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똑같죠? 운송이라는 활동 자체가 독립적이 아니라 뭐에 생산과 수요, 주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그래서 파생적이고 지원적인 성격을 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운송은 운송 수단으로 화물이 이동하는 순간에 운송 서비스가 창출되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여기 부분 동시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생산과 동시에 그래서 운송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한 달 뒤에 운송 이런 게 아니죠. 지금 필요해요. 그런 거죠. 그럼 운송을 요청을 하면은 지금 또는 바로 몇 시간 뒤에 바로 운송이 시작되는 거죠. 동시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7번 운송 수요의 탄력성은 화물의 대책성 여부보다는 운송비의 절감, 즉 운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래서 따라서 운임 비중이 클 경우에 운임 상승은 운송 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요 말은 이제 최근에 이런 그 비슷한 사례들이 좀 존재한 게 있었죠. 그래서 운송 비용,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물건이나 재화 또는 뭐 재화나 어떤 화물이나 어떤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건데 가장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택시 업계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택시가 기본 요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택시도 결국에는 운송이잖아요. 그 운송에서 택시 사람들이 탈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택시의 어떤 그 서비스 뭐 친절도 이런 것보다도 비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의 기본 요금을 올리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수요가 올린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됐어요? 가격은 올랐지만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총이익, 택시업계에서의 총이익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왜냐? 이제 한 10시 넘어가면 사람들이 택시 이제 비싸니까 다 지하철로 가려고 다 약속을 다 파해. 그때쯤이면 이미 다 자리가 마감이 돼버려. 그러니까 오히려 택시업계에서는 이 가격을 올린 결정이 수요의 급감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게. 운임 비중이 클 경우에 운임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경우에는 뭐가 된다? 운임이 상승되면 수요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운송,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운송 수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암기하거나 막 공부하거나 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접목해서 그냥 읽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런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3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우리 운송의 중요성 여기도 한번 봐보죠. 운송의 중요성을 보면 운송은 물류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 계속 배웠던 거죠. 그 물류비에서 운송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50에서 6%, 5, 60% 정도가 운송비로 보관, 하역비 등 월등하게 크다. 그래서 운송 부분의 효율화는 물류비의 감소와 직결된다. 그래서 전체 물류비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절반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 정도 이상은 거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고 나머지가 보장, 포장,
보관, 포장, 하역 막 이런 비용이니까 운송비를 줄이는 게 물류비를 감소시키는 거다 중요하다.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에 2번. 운송 부문의 효율화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소량 다빈도 배송에 대한 고객의 욕구 증대와 납기 단축, 그리고 특히 여기 부분 체크하세요. 안정성, 가시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운송 부분이 효율화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운송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3번. 기업은 이러한 고객이 원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도 운송 서비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쇼핑몰 하나 고를 때도 운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가격이 똑같다면 운송이 더 신뢰성 있고 바로 온다고 확신이 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쟁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운송비를 절감하고 고객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운송은 단순히 재화의 장소적 이동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기업의 물류 시스템 합리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만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운송의 효용, 이거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복습 한번 차원에서 보시면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장소적 효용, 그 다음 시간적 효용을 가지는데, 첫 번째 장소적 효용이라는 게 뭐냐, 생산지와 소비지에서 공간적인 거리의 격차를 해소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효용 중에서 하나인 첫 번째 장소적 효용. 이 장소적 효용에서 키워드는 공간적 거리 격차 해소죠. 공간적. 공간적으로 A라는 장소와 B라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장소를 운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운송은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촉진한다. 그래서 생산은 여기서 하고 소비선은 여기서 하고, 그래서 굳이 생산하는 장소가 소비지 옆에 바로 붙어 있을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거다. 그 다음에 운송은 원격지 간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여 유통의 범위와 기능을 확대한다.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는 게 생산자 주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도 넓어지는 공간적인 장소적인 효과가 있었다. 운송은 지역 간 유통을 활성화시켜서 재화의 가격 조정과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운송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운송은 자원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한다. 회전율을 제고한다. 이 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그 특정한 A라는 생산 장소에서만 그것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B, C, D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도 모두 다 분배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효용, 장소적 효용 말고도 시간적 효용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자주 나오는 개념이요. 시간적 효용은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격차를 조정하는 거다. 아까는 공간적 거리 격차였다면 이거는 시간적 격차를 해소하는 기능이다. 지금 물건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물건을 가서 소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관의 시간적 효용 창출과 비슷하게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품을 필요한 시점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운송 효용이 달성한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필요한 그 시점에 물건을 즉각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운송은 수송 중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간적 효용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요거 6번, 요게 시험에 뭐 2년에 한 번씩은 꼭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의 3대 요소라고 해서 3요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운송 방식. 어떤 종류로 운송을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모드라고 하고요. 두 번째, 어떤 경로를 탈 거냐. 링크.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연결점을 중심으로 할 거냐. 노드. 그래서 첫 번째, 방식, 경로, 연결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1번, 모드부터 한번 보면 운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수단, 철도, 항공기, 트럭, 1톤 트럭, 5톤 트럭 이런 거. 그래서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물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케이블카,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단, 모드,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는 뭐예요?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거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경로라고 부르죠. 링크. 그래서 운송수단의 운행에 이용되는 운송 경로, 즉 통로다, 통로. 이런 것들은 뭐 지방도로, 국도, 고속도로, 철도, 뭐 파이프라인, 케이블, 해상, 내수면로, 항공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운송수단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을 연결하는 경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결점에서 노드, 영어 표현도 기억하세요. 노드라고 하는 연결점인데 운송 대상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소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거점이 되는 이런 장소나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노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말로써 운송을 한다고 하면은 말로 계속 달리다가 말이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가지고 거기서 말도 좀 휴식하고 밥도 먹이고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점이 되는 것들. 그래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소나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 전 구간의 화물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들의 상호 간의 여기 부분, 중개 및 화물 운송의 환적 작업 등이 이루어진 장소로서 물류단지나 물류센터, 그 다음에 유통센터, 그 다음에 터미널, 역,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노드, 연결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운송의 3요소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해가지고 방식, 경로, 그러니까 뭐 영어로도 내고요. 뭐 연결점하고 4번, 5번 뭐 이상한 거 막 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적절한 것을 그냥 체크만 해내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렇게 화물 운송의 기초, 개요 부분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